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7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붉은 빛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테이블 앞에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끝에 작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남색 카디건, 굽은 허리, 30년간 이 집 바닥을 닦아온 손. 그 손이 천천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그녀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이 차가웠어요. 무릎이 시렸습니다. 양복 바지가 그 옆을 지나쳤어요. 눈길 한 번 없이요. 부엌에서는 10가지 음식을 혼자 만들었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요. 나가. 회장이 현관에서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디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봉투가 나왔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였어요. 금빛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봉투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찾아다녔던 봉투였습니다. 이사회실 창가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얼굴이 보였어요. 67세, 30년간 무릎을 꿇었던 여자. 그 여자의 눈이 조용했습니다. 뒤에서 회장이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30년간 품어온 봉투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도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이사회가 끝나야 했습니다. 3시간 전부터 시작된 회의였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7층 이사회실 안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5명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길었고 가죽 의자는 높았고 화면에는 그룹 3분기 실적이 띄워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빛이 퍼져가고 있었죠. 아무도 그 풍경을 보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거나 노트북 화면을 보거나 회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혁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세, 선친에게서 그룹을 이어받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검은 수트가 반듯하게 여며진 모습이었고 표정은 늘 그렇듯 평온했습니다. 화가 나도 평온하고 기분이 좋아도 평온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준혁이 두려운 이유였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표정도 없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거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준혁이 가볍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건 양복을 입은 임원이 아니었어요. 문 앞에 선 것은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는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회색 민소매 조끼 위로 낡은 남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가정부 복장이었습니다. 67세 강옥순이었어요. 이준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이사회실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옥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을, 이준혁의 차가운 눈빛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 있었어요. 발이 아팠을 거예요. 30년간 대리석 바닥을 무릎으로 기었던 두 다리가요.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긴장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요. 이준혁이 낮게 말했어요. 나가. 옥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었어요. 카디건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봉인은 그대로였습니다. 금빛 밀랍으로 찍힌 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창업주 이강산의 인장이었습니다. 옥순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였어요. 이사 한 명이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표정이 생겼어요. 아주 미세하게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봉투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서 옥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봉투에서 옥순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이준혁은 크고 반듯했고 옥순은 작고 굽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실제로 더 작아 보이는 쪽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 있어?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낮게, 더 또렷하게. 3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린 여자가 지금 이사회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옥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먹여 살리신 건 맞아요. 근데 그 30년 동안 제가 닦은 방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이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선친 서재요. 선친이 직접 열쇠를 주신 방. 저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신 방. 봉투를 가리키며 옥순이 말했어요. 거기서 받은 겁니다. 이사들 중 한 명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또 한 명이 봉투를 집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이준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 봉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아다녔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봉투가 지금 이 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강옥순의 나이 37이었어요. 그날 한남동 저택 앞에 처음 섰을 때를 그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크고 높은 담장이었어요. 담장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요. 어머니는 옥순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요.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단지 한 가지만. 어머니가 옥순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가서 봐라. 그 사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내 것이기도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난 다음 날 옥수는 한남동 저택 앞에 섰어요. 무얼 하러 온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택 문이 열린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우연처럼 보였어요. 옥순이 담장 앞에 서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던 이강산이었습니다. 이강산, 창업주, 그룹을 맨손으로 일으킨 사람, 그리고 강옥순의 아버지. 경비가 내려가서 물었어요. 옥순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가정부 자리가 있으면 일하고 싶다고요. 경비가 돌아가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이강산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이었어요. 몸이 단단하고 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옥순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강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어요. 옥수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을 처음 걷는 발이 떨렸어요. 이 땅이, 이 공간이 자신과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가정부 면접을 보러 온 여자처럼요. 이강산이 서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강산이 말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청소요. 밥은 간단한 것만 할 줄 알고요. 빨래도 되고요. 이강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옥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어요. 이강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빛이 서재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한참 만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망할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건 나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건 이강산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순은 그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원망했던 그리고 죽기 전에 원망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의 눈을요. 일하러 왔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고용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건네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옥순이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준혁이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알면 안 돼요. 당신도 알면 안 되고. 알겠어요? 옥순은 이강산의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옥순의 30년이 시작되었어요. 옥순은 그날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택 1층부터 3층까지 순서대로 청소했어요. 이강산의 침실, 서재, 식당, 응접실. 이강산은 옥순에게 한 가지 구역을 따로 맡겼어요. 서재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도 없고 문이 두껍고 자물쇠가 걸린 방이었어요. 여기는 나밖에 안 들어가. 이강산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청소해줘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옥수는 그 방을 매일 청소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방에는 서류가 많았어요. 어떤 서류인지 옥수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혁은 그때 30살이었습니다. 가끔 저택에 들렀고 옥순을 볼 때는 눈도 주지 않았어요. 가정부는 가정부였거든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옥순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강산은 달랐습니다. 가끔 서재에서 나와 옥순 곁에 서서 말을 건넸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적어도 전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강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월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이강산이 고령이 되어 건강이 기울기 시작하고 이준혁이 저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 15년쯤 전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달라진 것이요. 이강산이 있을 때는 조용했어요. 이준혁은 저택에 잘 오지도 않았고 오더라도 옥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공기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준혁의 아내 박서연이 저택을 오가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박서연은 처음부터 옥순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가정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버님 때부터요? 그럼 연식이 꽤 됐네. 그냥 새로 쓰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강산은 그때마다 한마디로 끊었어요. 거기까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창업주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이준혁이 그룹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한 것은 13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서현이 본격적으로 저택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교체했고 인테리어를 바꿨고 가구를 바꿨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강옥순이었습니다. 박서현은 처음에 옥순을 내보내려 했어요.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정부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실수가 잦아진다고, 새로 구하자고요. 이준혁이 뜻밖에도 막았어요. 아버지 때부터 있던 사람이야. 나도 왜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옥순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덕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박서연은 그래서 더 옥순을 불편해했어요. 내보내지 못하니까 불이기라도 하려 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 은수저 전부 다 닦아요. 내일까지 지하 창고 정리해요. 오래된 짐 분류해야 하니까. 저번에 현관 닦을 때 제대로 안 했던데요. 다시 해요. 옥수는 군말 없이 했습니다. 은수저 30세트, 지하 창고 청소, 오전 내내.
현관 대리석 재청소. 박서연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 한쪽이 흐릿한데요. 창고 분류가 내가 말한 방식이 아닌데. 이거 냄새가 좀 나는 거 아니에요? 옥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얼굴에 내지 않는 법을 오래전부터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서요.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화가 나도 웃고 서러워도 이랬습니다. 그게 그 시절 여자들이 버티는 방법이었어요. 옥수는 그 방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를 어머니와 다르게 했어요.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했는지를 작은 수첩에 적었어요. 청소 항목, 지시 내용, 말한 사람, 날짜. 감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적는 것이 습관이 된 건지. 옥순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준혁도 옥순에게 직접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명절이 오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추석에 상 좀 준비해줘. 옥수는 했습니다. 창업주 기일이 오면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사 준비 당신이 해요. 다 알잖아. 옥수는 했습니다. 이준혁의 오랜 친구들이 저택에 모이는 날이면 새벽부터 불렸어요. 오늘 저녁에 사람 온다. 음식 신경 써줘. 옥수는 했습니다. 급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강산이 정해놓은 금액 그대로였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몸은 노화했고 무릎은 점점 더 아팠어요. 하지만 옥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강산이 준 그 봉투가 있었으니까요. 이강산이 처음으로 그 봉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때 그는 병원과 저택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지 못하게 된 날도 있었고 밥을 삼키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강산이 서재 안쪽 방문을 열었어요. 열쇠를 스스로 꽂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옥순이 따라 들어갔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창업 초기 계약서들, 사진들, 편지들. 30년 동안 옥순이 먼지를 닦아왔던 서류들이었어요. 이강산이 서랍 안쪽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금빛 밀랍 인장이 찍힌 봉투였어요. 도톰했습니다. 이강산이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옥순을 바라봤어요. 줄 게 있어요. 옥순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요. 이강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옥순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열어봐도 되나요? 이강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언제요? 당신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게 되는 날. 옥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강산은 이미 봤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강산이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하는 거 알아.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도 못한 말이야. 그 미안함을 어디다 갚아야 하는지 오래 생각했어요. 이강산이 봉투를 가리켰어요. 그게 거기 있어요. 옥수는 봉투를 카디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강산이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이야. 네.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해요. 이준혁이 먼저 알면 안 돼.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가 왜 당신을 내보내지 않는지 알아요? 이강산이 말했어요. 옥순은 몰랐습니다. 이 봉투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거든. 당신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있다는 건 알아. 그래서 당신을 놔두는 거야. 감시하려고. 옥순이 이강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요? 떠나면 봉투가 노출되니까요. 이강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잠시 침묵. 이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여기 있어주는 동안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 옥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앞으로 13년 동안 박서현에게 트집을 잡히고 이준혁에게 무시를 당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날들 내내요.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그 말을요. 이강산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병원이 아니라 저택 서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책들과 서류들에 둘러싸여서요. 마지막 날 아침, 이강산이 옥순을 불렀어요. 서재 소파에 누운 채였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옥순이 들어갔습니다. 이강산이 손을 내밀었어요. 옥순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강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갔다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잘 가세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강산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어요. 손의 힘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옥순은 그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 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 삼켜서 이제는 눈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슬픔이요. 옥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강산의 손을 가지런히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서재를 마지막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서재였어요. 봉투는 여전히 옥순의 카디건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창업주 10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준혁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제사 열흘 전이었어요. 옥순이 지하 창고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었고 무릎이 시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당신이야. 이준혁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건조했습니다. 이번 아버지 기일 당신이 다 준비해요. 옥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상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다 올려야 해. 목록은 내가 문자로 보낼게. 그대로 해요. 그리고 이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에 우리 쪽 친인척들도 다 오니까 저녁상도 따로 봐야 해. 기일 당일날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그래. 왜? 하루에 제사상이랑 저녁상이랑요? 못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게요. 이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일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준혁이 기일에 친인척을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었어요.
기일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이강산이 원했던 방식이었거든요.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옥수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내용을 적었어요. 날짜, 지시 내용, 규모.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례적 사항 10주기 기일에 친인척 전원 소집.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록해두면 나중에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준혁이 보낸 제사상 목록이었어요. 옥수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읽었습니다. 육전, 동태전, 녹두빈대떡, 삼색나물, 탕국, 짐, 과일 5가지, 현주, 백주 준비, 그리고 마지막 줄. 추가 아버지 서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청소해 둘 것. 옥순이 멈췄습니다. 서재 청소. 그 방은 옥순이 30년 동안 혼자 청소하던 방이었어요. 이강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준혁은 그 방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해 두라고 합니다. 왜요? 손님들한테 보여주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찾으려는 건가요? 옥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재 청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청소해두고 나서 자신을 내보내려는 거 아닌가. 기일이 끝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퇴직을 통보하는 거 아닌가. 옥수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단어 사용, 서재 접근 의도 가능성,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옥순이 찾아간 것은 최병훈이었습니다. 72세, 이강산의 오랜 주치의였어요. 이강산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개인 병원을 접고 은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강산이 살아있을 때 최병훈은 자주 저택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옥순이 차를 내고 간식을 챙겼어요. 말이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게 있거든요. 최병훈의 집은 한강변 작은 아파트였어요. 옥순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최병훈이 옥순을 보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옥순이 메모장을 꺼냈어요. 최근에 적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최병훈이 천천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메모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준혁이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요. 봉투.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어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일 끝나면 내보내려는 것 같은데. 최병훈이 눈을 좁혔습니다. 그럼 기일 전에 움직여야 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옥순이 말했어요. 최병훈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옥순이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더 두고 봐야 해요. 이준혁이 직접 선을 넘어야 해요. 그래야 봉투를 꺼낼 명분이 생기니까요. 최병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준비는 제가 하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전부 나눴습니다. 제사 사흘 전이었습니다.
옥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저택 3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복도를 쓸고 계단 난간을 훔쳤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더 굳거든요. 계속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2층으로 내려왔어요. 이준혁과 박서현이 머무는 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택이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청소 창고에서 밀대와 걸레를 꺼냈어요. 창고 안쪽 선반에 세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옥순이 손을 뻗어 세제를 집으려는 순간 멈췄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세제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왼쪽 선반 2번째 칸에 있던 일반 바닥 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포장이 비슷했지만 옥순이 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순은 통을 집어 라벨을 들여다봤어요. 읽기 어려운 글씨였습니다. 성분 표기 아래로 주의 사항이 빼곡했어요. 그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폐 공간 사용 시 충분한 환기 필요. 옥수는 그 통을 선반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원래 쓰던 세제를 찾으려고 다른 칸을 훑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누가 치운 것 같았어요. 옥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 쓰면 안 되는 세제. 그리고 원래 세제의 부재. 메모장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일단 써야 했습니다. 창고 복도는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어두고 쓰면 괜찮을 거였습니다. 옥수는 창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걸레에 새 세제를 묻혀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은 탓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옥수는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섰어요. 어지럼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졌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옥수는 밀대를 내려놓으려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밀대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옥순이 복도 바닥에 무릎부터 닿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옥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뻗었습니다. 복도 끝 창고 문 손잡이가 보였어요. 너무 멀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1층 새벽 당직 직원이 복도 청소 소리가 멈춘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올라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옥순을 발견했어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옥순은 들것에 실렸어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이준혁과 박서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병원은 한남동에서 가까운 대형 종합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 2시간 후 당직 의사가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단순 과로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혈액 수치에서 특이 물질이 검출되었거든요. 염화 계열 독성 성분이었어요.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옥순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비상 연락처 첫 번째, 최병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최병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독성 성분이요. 네, 염화 계열입니다. 폐쇄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된 것 같습니다. 최병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최병훈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 반이었어요. 응급실 병상에 누운 옥순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최병훈이 담당 의사를 찾아 혈액 검사 결과지를 요청했습니다. 이강산의 주치의였던 시절부터 이 병원과 인연이 있었어요. 흔쾌히 내어줬습니다. 최병훈은 결과지를 들고 복도 끝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독성 수치, 노출 추정 시간, 사용 세제 성분.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최병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제가 어떤 제품인지, 밀폐 공간에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청소용 세제 선반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물질이었어요. 누가 일부러 갖다 놓지 않으면 저 선반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병훈은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옥순의 병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옥순이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최병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옥순이 입원하고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당직 직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옥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병훈이 화면을 봤어요. 이준혁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최병훈이 물었어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부터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많이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옥순이 말했어요. 제사가 이틀 남았는데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퇴원은 언제 되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옥수는 병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전화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가능한지 그 확인이었어요. 의사가 더 쉬라고 해서요. 얼마나요? 며칠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제사가 이틀 남았으니까 그 안에 퇴원하는 게 좋겠어요. 네. 옥순이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병훈이 옥순을 바라봤어요.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었어요. 최병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쓰러진 다음 날 그 전화를 최병훈이 낮게 말했어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집어들었어요. 쓰러진 다음 날 이준혁 직접 전화. 내용 제사 이틀 전 퇴원 요청. 건강 문의 없음. 적고 나서 메모장을 내려놓았어요. 최병훈이 그날 오후 병원을 잠시 나갔습니다. 자신의 옛 진료 기록 보관소를 찾아갔어요. 은퇴 후 개인 기록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강산을 20년 넘게 담당했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정기 검진 결과지, 처방 내역, 혈액 검사 결과들. 최병우는 그 기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 기록이었어요. 먼지가 약간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어요. 찾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강산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최병훈과 단둘이 차를 마시던 자리였어요. 이강산이 말했습니다. 내 딸이 있어요. 최병훈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강산에게는 아들 준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최병훈이 그날 대답했어요. 이강산이 눈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최병훈이 말했어요. 혈액형이 같았어요. 준혁 씨랑. 그리고 얼굴에 같은 쪽 보조개가 있었고요. 의사는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강산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건강하게 살게 해줘요. 그게 그의 부탁이었습니다. 최병우는 그 부탁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관 파일들을 뒤지며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강산의 기초 혈액 검사 결과지였어요. 그 옆에 같은 날짜에 채취한 다른 검체 결과지가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직접 부탁했던 검사였어요. 최병훈이 결과지를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부성 친자 확인 검사, 판정 일치. 최병훈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옥수는 병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최병훈이 의자에 앉았어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보여줘도 되겠어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훈이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옥순이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어요. 한 줄씩 천천히요. 부성 친자 확인. 이강산 vs 강옥순. 판정 일치. 날짜가 있었습니다. 17년 전이었어요. 이강산이 살아있을 때 검사를 해뒀던 거였습니다. 옥수는 결과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병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종이로 보는 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병훈이 기다렸습니다. 옥순이 결과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택 담장 앞에 섰던 날로부터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모른 척하며 기다리며 살아온 30년이요. 그게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병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옥순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서현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서현은 꽃도 과일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이준혁이 병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최병훈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이준혁이 최병훈을 보더니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왜 여기? 오래 알던 사람이라서요.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옥순을 바라봤어요.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옥순이 말했어요.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더 쉬어야 한다고요.
이준혁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서현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의자를 당겨 옥순 병상 옆에 앉았어요. 힘든 거 알아요. 말이 시작되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위로처럼 시작하는 말은 대부분 위로로 끝나지 않거든요. 30년이나 일했으니까. 근데 이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이번 기일이 10주기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 기일인데 당신도 오래 모셨으니까. 이준혁이 손을 한번 맞잡았습니다. 기일 전날 퇴원하고 상 차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일이 끝나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충분히 쉬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충분히 쉬어요. 나이도 있으니까. 최병훈이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힘주는 게 보였습니다. 옥수는 이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충분히 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요. 30년 만에 퇴직 통보였어요. 기일이 끝난 다음이라고 못 박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의 어깨가 약간 내려갔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습니다. 박서현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퇴직금은 제대로 드릴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잘 대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리하지 말고 기일만 잘 넘겨줘요.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최병훈이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옥순이 말했어요. 기일 끝나면 내보낸다는 거요. 네. 그 세제도 이것도 다 그 계획 아니었던 거고. 최병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빨리 내보내고 싶으니까. 쓰러진 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건강 이유 되면 자연스러우니까요.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훈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옥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일날 들어갈 거예요. 이사회예요? 제사가 끝나면 이사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요. 봉투를 가지고요. 옥순이 카디건 안주머니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짚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있었던 자리였어요. 이준혁이 선을 먼저 넘었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넘어도 되겠어요. 최병훈이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며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공증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강산이 살아있을 때 공증을 맡겼던 곳이었어요. 이강산이 직접 지정한 공증인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이강산 선생님 위임 사항 관련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의 목소리가 말했어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틀 후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병훈은 병원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강산이 준비해뒀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일 전날이었습니다. 옥수는 퇴원했어요.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폐 수치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옥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내렸을 때 대문이 잠겨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경비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얼굴을 익혀온 사람이었는데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오늘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옥순이 멈췄습니다.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경비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옥수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열었던 문이었어요. 처음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닫힌 문 앞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옥수는 오래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최병훈이 옥순을 데리러 나왔어요.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연락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옥순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최병훈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옥순이 컵을 받아들었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짐은요? 최병훈이 물었어요. 방에 있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저택 안직원실에 짐이 있었어요. 30년치 물건들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발 2켤레, 작은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들여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병훈이 말했어요. 기일 준비는 시킬 줄 알았는데.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서현 씨가 외부 업체를 불렀을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옥순을 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시키는 척해서 불러들이는 것보다 아예 들이지 않는 쪽이 더 깔끔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최병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짐은 내일 요청해요. 기일 당일에 들어가면서 같이 갖고 나오면 되니까.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은 제 집에 있어요. 괜찮아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짐도 얼마 없어요. 최병훈이 옥순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병훈의 집에서 옥수는 카디건을 벗었어요. 소파에 앉아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다닌 봉투였어요. 낡아 있었지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밀랍 인장도 그대로였어요. 이강산의 인장이요. 옥순이 봉투를 두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얇은 봉투였어요.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말해줬거든요. 때가 되면 열어봐요. 그 안에 있는 걸 들고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거기 적혀 있어요. 옥수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30년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어요. 이강산이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은 열지 않을 거예요. 내일 이사회실에 들어서는 순간에 열 거였습니다. 옥수는 봉투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날부터요. 저택 담장 앞에 처음 섰던 날부터요.
이강산이 고용계약서를 내밀었던 날부터요. 모든 날이 이 하루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일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옥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30년이 그렇게 쌓이면 자명종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최병훈의 집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한 잔 만들었어요.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이강산이 생전에 늘 마시던 차였어요. 옥순이 30년 동안 매일 아침 끓여드리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자신도 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떨리는 걸 보다가 옥순이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강산의 10주기 제사가 오전 중에 저택에서 열려요. 이준혁이 친인척을 모두 부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이사들이 이사회실로 올라가요. 그 자리에 옥순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투를 들고요. 옥순이 카디건을 집었어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열 거예요. 이사회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밀랍 인장 옆쪽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종이가 2겹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친필이었습니다. 이강산의 글씨체였어요. 흔들림 없는 굵은 글씨였습니다. 오래됐지만 잉크가 선명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법정 양식이 아니었어요. 편지에 가까웠습니다. 옥순이 읽었어요. 강옥순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당신이 혼자 그 선을 넘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당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나는 2번 잘못을 저질렀다. 첫 번째는 당신 어머니를 책임지지 못한 것이고 2번째는 당신을 내 딸로 살게 하지 못한 것이다.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켜준 30년 덕분에 이 집안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만큼은 진심으로 고맙다. 아래에 적힌 것은 내 마지막 의지다. 옥순이 아래로 눈을 내렸어요. 그룹 주식. 이강산 명의로 보유한 지분 중 23% 강옥순에게 증여한다. 날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도 있었어요. 2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공증서였어요.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강산 생전에 법적으로 완료된 공증이었어요. 옥수는 2 종이를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훈이 일어나 거실로 나온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어요. 옥순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봉투와 2장의 종이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최병훈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열었어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병훈이 종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언장을 읽었어요. 공증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이강산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공증을 받아두셨어요. 이준혁이 이걸 법정에서 뒤집으려면 최병훈이 말을 이었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그걸 이미 다 막아두셨거든요. 옥수는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옥순이 최병훈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오래 기다려주셔서요. 최병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당신이 한 게 훨씬 많아요. 두 사람이 아침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나가면 됐어요. 저택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최병훈이 차를 몰았어요. 옥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남동 골목이 익숙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거든요. 저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저택 담장이 나오고 담장을 따라 50걸음쯤 가면 대문이 나옵니다. 눈을 감아도 알 수 있는 길이었어요. 차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이준혁이 부른 친인척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경비가 나왔어요. 어제 옥순을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병훈이 차 창문을 내렸어요. 강옥순 씨 짐 가지러 왔습니다. 경비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안에서 잠시 후 대답이 왔어요.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서현이 허락한 것 같았어요. 짐을 찾아가는 거라면 들여보내도 된다고 판단한 거였겠죠. 오늘 안에 정리가 끝나면 깔끔하니까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거실과 응접실에 친인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순이 들어서자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30년 동안 명절마다 얼굴을 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멀뚱히 쳐다봤어요. 옥수는 그 시선들을 지나쳤습니다. 직원실로 향했어요. 자신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도 작고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짐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신발도 봉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누군가 미리 싸두었던 거였어요. 옥수는 박스와 상자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위 선반을 열었어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메모장이었습니다. 30년치 기록이 담긴 수첩들이요. 5권이었습니다. 박스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준혁이 모른 거였습니다. 옥순이 수첩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박스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짐을 최병훈의 차에 실었어요. 최병훈이 트렁크를 닫으며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실은 47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VIP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최병훈이 말했어요. 옥순이 주머니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드였어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준 카드였어요. 저택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카드였습니다. 이준혁이 회수하지 않았어요. 회수했어야 했는데 아직 살아있을까요? 최병훈이 물었어요. 살아있을 거예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강산이 이 카드를 옥순에게 준 것은 15년 전이었어요. 갱신 주기가 5년이었는데 이강산이 매번 갱신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한 것이 이강산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해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4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였어요. 카드 리더기에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옥순이 카드를 댔어요.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병훈이 옥순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요? 네. 두 사람이 탔습니다. 47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옥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저택 청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랬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안주머니에 봉투가 있다는 거였어요. 47층 이사회실 앞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 앞에 비서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이사회는. 옥순이 멈추지 않았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강산 명의의 마스터 카드였으니까요. 옥순이 이사회실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댔어요. 삑, 초록불,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무전기를 집으려 했어요. 최병훈이 그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강산 선생님 주치의입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서류를 전달하러 왔어요. 비서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옥수는 이사회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앞에 선 옥순, 굳어버린 이사들, 핏기가 빠지는 이준혁의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이는 봉투,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인 후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어요. 차분하려고 힘을 주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옥순이 말했어요. 선친이 준 거죠. 네. 가짜예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사들 중 한 명이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옥순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짚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였어요. 이강산과 오래된 관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들었어요. 밀랍 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강산 선생님 인장이에요. 조용히 말했어요. 위조할 수 없는 인장이에요. 이준혁이 그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사가 이준혁에게 물었어요. 이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를 확인했어요. 공증서였습니다. 이사가 천천히 두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증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조용해졌어요. 숨소리가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걸어와 유언장을 집었어요.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없었어요. 눈동자만 움직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23%. 이준혁이 말했어요.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이에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이걸 들고 여기 들어온 게 지금 그 돈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준혁이 멈췄어요. 그럼요. 확인하러 왔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걸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걸요. 이사들이 서로 눈을 주고받았어요. 연장자 이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이에요. 이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준혁이 그 이사를 돌아봤어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다시 옥순을 봤어요. 왜? 한 단어였습니다. 왜 30년을 기다렸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제 꺼냈느냐는 질문이기도 했고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선친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게 되는 날에 꺼내라고요. 이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 저택문이 닫혔거든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그날이었어요.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준혁이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수 있어요. 유언장은 당사자가 없으니까. 공증이 있어도 이해 제기가 가능해요. 연장자 이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준혁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산 선생님이 이 공증을 어느 법무법인에 맡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룹 창립 때부터 쓰신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 대표는 제가 직접 알고 있어요. 이준혁의 턱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해 제기를 하시면 이사가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혁이 손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옥수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명령을 내리던 손이었어요. 봉투를 내밀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라고, 더 닦으라고, 다시 하라고 지시하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옥수는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길의 끝이 보인다는 느낌이요. 이준혁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습니다. 표정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준혁이 가장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얼굴에서 지우는 것이요.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돈이요? 그 지분만큼 현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이사들이 이준혁을 봤다가 옥순을 봤다가 했습니다. 옥순은 잠시 이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55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강산이랑 비슷한 눈매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이강산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늦었지만요. 이준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끝낼지를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현금은 필요 없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눈썹을 올렸어요. 그럼 뭘 원해요? 선친의 뜻대로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멈췄어요. 선친의 뜻이요. 유 원장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연장자 이사가 유 원장을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 지분은 강옥순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되 그룹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최병훈이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법인 주주등기 신청서였어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이강산 생전에 준비해둔 서류였어요. 이름칸에는 강옥순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이 그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최병훈이 이사회실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아무도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오늘 오후 등기소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준혁이 최병훈을 돌아봤어요. 당신은 이강산 선생님 주치의입니다. 최병훈이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막을 거예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최병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단, 최병훈이 말을 이었어요. 이강산 선생님의 친필 유언장과 공증서, 그리고 부성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함께 제출될 겁니다.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친자 확인 검사라는 말에서요. 그 결과가 나오면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준혁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온 무게를 지탱하듯이요. 이사회실이 오래 조용했어요.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자 이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준혁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사회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가 말했어요. 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이 완료됐고 친자 확인 기록도 있고 창업주의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것이 법정으로 가고. 이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건 그룹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준혁이 이사를 바라봤어요. 오래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아까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준혁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원하는 대로 해요.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기자회견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옥순이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최병훈이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카메라도 많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옥순이 말했어요. 왜요? 보여줘야 하니까요. 최병훈이 옥순을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청소하던 사람이 직접 서는 걸요.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옥순이 섰습니다. 작은 단상이었어요. 마이크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옥순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이었어요. 아무도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옥순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자리에도 이 옷으로 서면 됐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왜 30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옥순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창업주께서 때가 되면 꺼내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가 그때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쫓겨났으니까요. 기자들이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준혁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지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옥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준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요. 그룹에 대해서는 이강산의 창업 정신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선친의 유언장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룹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뜻을 따를 겁니다. 재단 이름은요?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옥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할 거예요. 기자들이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사셨어요. 이 재단이 어머니 이름으로 세상에 있으면 좀 갚는 것 같아서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터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였어요. 최병훈이 옥순 옆에 섰습니다. 수고했어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수고하셨죠.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 옆 작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최병훈이 말했어요. 이강산 선생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옥순이 천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최병훈이 물었어요. 옥순이 생각했습니다. 이강산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옥순이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최병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옥순도 웃었어요. 긴 웃음은 아니었어요. 짧게 그냥 입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웃음이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등기가 완료됐어요. 재단 설립 서류가 접수됐고 법인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준혁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날 이후로 이준혁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룹은 재편이 시작되었어요. 이사회가 새 체제를 논의했습니다. 그건 옥순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어요. 재단을 통해 관리하면 됐습니다. 옥순은 최병훈의 집에서 살았어요. 잠시만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 됐습니다. 내 집 구해야 해요. 옥순이 말했어요. 급하지 않아요. 최병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신세를 너무 오래 졌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저택에 한 번 더 간 것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강산의 서재 안쪽 방이었습니다. 옥순이 30년 동안 혼자 청소하던 방이요. 짐을 가져오던 날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박서현이 허락한 구역이 직원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저택관리권도 재단 명의로 이전될 예정이었어요. 그 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준혁과 박서연은 저택에 없었어요. 경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옥순이 혼자 들어갔어요. 저택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람 기척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났어요. 복도를 걸어서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드나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가구가 그대로 있었고, 이강산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쪽 방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강산이 줬던 열쇠였어요. 30년 전 그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어요. 옥순이 마지막으로 청소한 날 그대로였습니다. 창도 없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옥순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서서 방을 둘러봤어요. 이강산이 여기서 오래 혼자 있었겠죠. 서류를 보고 편지를 쓰고 결정을 내리고요. 여기서 봉투를 꺼냈겠죠. 이 서랍에서요. 옥순이 서랍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봉투는 옥순이 갖고 있으니까요. 옥순이 주머니에서 청소소를 꺼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먼지가 없었지만 닦았습니다. 선반을 닦고 바닥을 닦고 서랍 안을 닦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청소가 끝났습니다. 옥순이 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미리 예고 없이 왔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뺨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어요. 이강산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날 이후로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더 오래전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부터 담아뒀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청소소를 든 채로 강옥수는 오래 서 있었어요. 저택을 나선 것은 오후였습니다. 대문을 지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담장이 높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섰을 때와 똑같이 높았어요. 달라진 것은 옥순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섰었어요. 지금은 알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내려갔어요. 최병훈이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옥순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강산 묘소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두 사람의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옥순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최병훈이 말했어요. 그러네요.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담장 너머 저택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지켜온 사람은 이제 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낙엽이 굴렀고 가을 햇빛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키는 따스한 등불이 됩니다.